네, 국회가 469조 규모의 슈퍼 예산 통과시켰죠. 야3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 한국당끼리 손에 손잡고 처리하다 보니까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켰던 야3당은 결국 단식의 규탄대회로 연말 전국 혼란스럽고요. 예산 처리도 올해도 여전히 묻지마 심사, 밀실 심사로 진행됐는데 정치부 박유영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번에 편성된 예산 보니까 여야의 그 실세 의원의 지역구는 예산이 풍요인 것 같습니다. 좀 하나씩 따져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을 쭉 봤는데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세종시부터 볼까요? 예.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에 정부안이 303억 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2배 가까운 253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55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배 가까이 추가 신고가 들어갔고요. 예. 5성부터 조치원 연결도로에는 70억 원,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국립세종원 건립에도 10억 원,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에도 5억 원이 정부안에 없던 내용들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윤호중 사무총장은 안성부터 구리 고속도로 건설에 600억 원, 민주당 예결위 간사 조중식 의원도 도로 개선에 1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네. 야당은 어때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원장이었던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센터 건립, 공원 설립 등으로 10억 원에서 8억씩 들어갔고 예. 한국당 예결위 간사였던 장재원 의원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는 정부 안에도 없던 분뇨 처리 시설 17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정부 안에도 없는 예산이 팍팍 편성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박 기자, 툭 터놓고 말해서 이건 좀 심한 예산 아니냐. 이런 내용들 또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름만 봐서는 도대체 이게 왜 들어갔는지 알 길 없는 예산들도 좀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요? 표를 함께 보실까요? 예. 부산형 테마거리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에 50억 원, 예.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에 20억 원,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7억 5천, 토종비결 체험관 2억 7천 등입니다. 모두 정부안에는 없던 항목들입니다. 예. 이 밖에도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2억 5천, 드라마 페스티벌에 6억 원, 부산항 축제에 3억 원의 나랏돈이 들어간 반면 교통 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 예산은 정부가 편성했던 13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은 10억 원이 깎였습니다. 막판까지 이제 예산을 놓고 이제 싸우긴 싸웠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습니까? 야당은 처음부터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무조건 깎겠다면서 예산안 처리를 시간을 끌어왔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산안 배정은 올해도 내용과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예결위 소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예. 소소위라는 말은 붙지만 사실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총 3명만 참여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네. 예산안이 어떻게 배정됐는지 알 수가 없겠죠. 바로 여기에서 쪽지 예산이 난무하는 겁니다. 소소위에서.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결국은 밀실 심사를 하려고 여야가 일부러 그렇게 싸우는 건가 싶은 의심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밀실의 밀자가 비밀 밀자가 아니고요. 꿀 밀자 같아요. 꿀 발라놓은 방. 예.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따낸 의원들이 언론에서는 비판을 받지만 네. 정작 지역구에 가면 예산 잘 가져왔다고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도 각 의원실마다 얼만큼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자료가 쏟아지는데 아마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 그런지 더 심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예산 정국에서 소외된 야3당은 선거구제와 관련된 농성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학규 대표는 70이 넘은 나이에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선거제 개혁, 이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야3당은 계속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죠. 네. 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에 사실 민주당은 10석에서 20석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 줄어들게 됩니까? 네, 그러니 쉽게 할 가능성이 낮겠죠. 그렇군요. 한국당은 도농복합형이라는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 3개에서 5개를 묶어서 당선인 2명에서 4명을 내자는 안을 주장하는데 이 경우에도 수도권 대도시 지역구가 많은 민주당에 불리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안은 어떤 안이에요? 민주당은 현행 체제가 가장 유리합니다. 개편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이렇다 보니 손학규 대표가 이 나이에 나도 단식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단식에 네. 나서는 겁니다. 그래.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는 오는 11일 모레 이후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손 대표가 이번 단식하면서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건 손 대표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마다 큰 일이 생겨서 묻히는 징크스를 말한 겁니다. 네. 이번에도 실제로 손 대표가 단식한다고 하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딱 맞춰서 그때 답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른바 지라시가 돌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말은 김 위원장이 방남해서 혹시 손 대표의 단식이 묻힐까 하는 우려에서 하는 말이자 선거제 개편에 대한 손 대표의 결단을 응원하는 말인데요. 네, 그런 거군요. 손 대표가 이번에 선거제 개편을 이끌어낸다면 흔들리는 바른미래당도 다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8년 예산국회 정쟁만 남기고 민생은 실종된 또 하나의 국회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개혁 특위에서 진정성 있는 논의로 매듭 짓기를 바랍니다. 박유영 기자였습니다.